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저입니다. 오늘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역사를 신라 중대 그리고 신라 하대로 나누어서 두 편의 강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태종 무열왕이 집권하게 되면서 신라 중대가 시작되었고,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었던 해공왕이 귀족들의 반란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면서 왕 내려온다, 왕권 내려온다, 이렇게 왕권이 점점 약화되게 되는 신라 하대 사회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비교하고 신라 중대에는 어떠한 왕들의 정책들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중대와 하대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게 된 이 배경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신라사를 시대 구분할 때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신라 상대사회,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654년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신라 중대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인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이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이렇게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잇게 되는 그 사회를 신라 중대사회라고 했었고, 이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었던 해공왕이 귀족들의 반란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면서 이제 점차 왕권이 약화되게 되는 780년 이 선덕왕이 즉위하게 되는 이때를 신라 하대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라 중대는 어떤 사회였느냐? 왕권이 상당히 세었었던 이 전제 왕권 시대였습니다. 전제 왕권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세었던 시대, 이 전제 왕권 시대.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왕명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었으니 김춘추 이전에 진덕여왕이 있었는데, 이 진덕여왕이 설치했었던 부서가 집사부입니다. 집사처럼 일했던 부서, 집사부. 이 집사부의 최고 장관을 무엇이라 불렀느냐? 시중을 잘 들었었던 시중입니다.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 왕권이 세워지니까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집사부의 기능도 올라가고 그 장관이었던 시중의 파워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죠. 왕과 왕명을 집행하는 집사부는 하나죠. 그래서 집사부 일체.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파워는 왕권이 세지니까 당연히 세워지겠죠. 귀족회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파워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되고,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라 하대는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었던 해공왕이 암살되고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780년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라가 언제 멸망했죠? 경순왕 때 태조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쳤었던 935년, 그러니까 약 155년 동안의 시간을 말하게 되는데, 이때 155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왕권이 상당히 약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왕과 집사부는 일체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되게 되니까 시중의 파워도 약화되게 되겠죠. 귀족들이 설치고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 귀족들의 파워는 세지게 되고, 귀족회의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파워가 시중보다 상당히 세지게 되겠죠. 그리고 신라 중대에는 왕이 귀족들을 누르는 과정에서 육두품 세력들을 상당히 중용했었는데, 이제 신라 하대가 되게 되면 서로 진골 귀족들이 왕이 되려고 싸우다 보니까 육두품은 더욱더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육두품들은 신라 말기에 신라의 등을 돌리게 되는 반신라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종 무열왕부터 이 신라 중대 왕들의 주요 정책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 무열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골 왕이었던 진덕여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되었다라는 점, 이러한 혈통의 변화에 주목해서 김부식이 태종 무열왕이 즉위한 이때부터를 신라 중대, 그리고 사정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정, 이 조사하고 바로잡는 부서죠. 지금의 검찰, 감사원처럼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쳐서 바로잡는 부서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집사부 이하
13개의 부서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14개의 부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최초로 설치되었던 부서가 있었죠. 법흥왕 때 국방일을 담당했었던 병부 설치. 신문왕 때 와서야 건축과 토목을 담당했었던 예작부가 설치되어서 총 14개의 부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태종모해랑 때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쳤었던 사정부가 설치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고 661년에 김춘추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문무왕, 김범민이 문무왕이죠. 문무왕은 고구려 멸망, 삼국 통일까지 완성했었죠.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는 동해 용왕이 되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겠다. 그래서 동해 앞바다에 수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왕암이죠. 이 대왕암 일출 장소로 유명하니까 다음에 코로나 잠잠해지면 꼭 가보세요. 그리고 외사정을 파견했는데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 지방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쳐서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방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신라 중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왕, 바로 뉴스페이퍼 킹,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에 나올 정도로 진짜 많은 업적들을 세웠었죠. 이 신문왕의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신문왕이 즉위하던 681년에 신문왕의 장인 어른이었던 김흠돌, 이름 자체도 상당히 흠이 있었죠. 이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신문왕이 이것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귀족들을 숙청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귀족들의 힘은 약화되게 되고 왕권은 상당히 세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제도를 정비했는데 전국을 9개의 주 그리고 5개의 작은 수도, 오소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라 수도가 어디였었죠? 경주, 금성 지역이죠. 아무래도 통일된 왕국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동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전국을 균형적으로 통치하고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의 작은 수도를 설치했으니 지도를 잘 봐두세요. 5개의 작은 수도, 오소경, 그리고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었다는 점. 9개의 주도 백제의 3개, 고구려 지역의 3개, 신라 지역의 3개, 이렇게 민족 융합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군사 제도도 정비하게 되는데 중앙군은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은 십정. 중앙군이었던 구서당은 옥깃 색깔에 따라 가지고 부대를 나누었었는데 고구려, 백제, 말갈, 보덕국 사람들까지 흡수해 가지고 편제했었던 군대니까 이 민족 융합적인 성격도 띠고 있죠. 그리고 지방군대였던 십정은 전국을 구주로 나누었었죠. 각 주에다가 한정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정이 되죠. 그러면 한정이 남게 되겠죠. 이 한정은 어디에다가 배치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넓고 최전방 지역, 바로 한주에다가 한정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는 한정이고 한주에는 이정을 설치했다는 점, 이 점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문왕은 최고 대학으로 국학을 설치하게 되고 북쪽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었죠. 국주자. 발해할 때 제가 설명했었죠. 그리고 만파식적 설화가 전해지게 되는데 이 피리를 불면 이제 외적의 침입도 막아낼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설화.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점차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피리. 바로 만파식적입니다. 만 가지의 파도를 시게 만드는 피리. 만파식적 설화. 그리고 신문왕 하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별표할까요?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 귀족의 힘을 억눌러야 왕권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귀족들이 누렸었던 상당한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급이었습니다. 이 노급은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당시 관료들은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노급은 수조권 말고도 그 지역의 농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돌잔치에 너희 와가지고 찌짐 좀 구워라, 청소 좀 해라, 애들 돌보미 좀 해라, 이렇게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고, 그 지역의 특산물, 곡물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그의 왕이었었죠. 귀족들이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해체시켜야겠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기 전에 귀족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한 대가는 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관료전, 수족금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경제적 특혜,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 순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니까 그 전에 귀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은 무너지게 되고 경제적 기반도 약화되면서 왕권은 세워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성덕왕 하면 시험의 포인트가 722년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점. 이때 전국적으로 토지를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땅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토지를 백성들의 토지로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이 땅은 결국 누가 준 것이다? 전국의 토지는 누구의 땅이다? 국가의 땅이고 그 국가는 왕이다. 이제 농민들이여 세금을 국가에 잘 내도록 해라. 귀족의 사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가가 지배하는 공적인 지배체제로 농민들을 흡수하게 되었다는 점. 이 조치가 바로 722년에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이 경덕왕입니다. 성덕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경덕왕이 757년에 노급을 다시 부활시키게 됩니다. 신문왕이 폐지시켰던 이 노급을 다시 부활시키게 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살아나게 되면서 다시 진골 귀족이 득세하게 되겠죠. 이제 왕권이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 그 기미가 보이게 되는 시점도 경덕왕 때라는 점. 그리고 경덕왕 때 불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데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석굴암 이런 불교 문화와 건축물이 완성되게 된 것도 경덕왕 때라는 점.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문왕이 설치한 최고 유학 교육기관, 이 국학의 명칭이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덕왕이 죽고 8살의 어린 나이에 해공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해공왕이 김지정이 일으킨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강력했던 신라 중대 사회가 이제 저물고 신라 하대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신라 하대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자세하고 재밌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필기